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일 수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일 수교를 왜 했나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죠. 일본과 교류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일 수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 한국은 처음 산업화를 겪는 국가가 아니었다. 식민지 시기에 한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예요. 박정희만 알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 효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단지 말을 못했을 뿐이다. 다수이긴 했지만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일본도 원했느냐? 일본 사람들도 원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과 한국인들 사이는 좋았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인사들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뒤에 그걸로 뭘 하나요?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를 건설하는데 그 자금을 투입하죠. 하는 거고. 그래요. 그 과정에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언급 안 했죠. 추가로 넣었죠. 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주로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그리고 일본이나 홍콩에도 전체 수출이 20%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수출했다. 어떻게 수출 전략에 성공했을까?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실상 당시 한국의 공업 생산물은 선진 산업국의 생산물보다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그렇죠. 품질이 크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수출에 성공하냐? 우리가 만들 수 있냐? 그래봤자 되겠냐? 그게 이제 그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농업이나 지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쌀도 부족한데 농업이나 할 것이지 왜 되지도 않는 짓을 하느냐. 근데 그게 됐나요? 안 됐나요? 됐다는 거예요. 왜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값싼 임금을 이용하여 생산물의 가격을 크게 낮추어 저렴하게 팔 수 있었고 선진국의 가난한 이들은 품질은 떨어지지만 쓸만해서 한국 제품을 소비했다. 품질이 꼭 선진국과 같아야지 수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대비 품질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다. 품질은 떨어지지만 또 가격이 낮아서 부담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소비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여간 값싼 임금은 낙후된 국가의 특징인데 통상 그렇죠. 1인당 GDP가 낮고 그런 곳에서는 임금이 싸죠. 그러한 특징을 박정희 정부는 잘 이용했던 것이다. 딴 사람들은 안 된다 생각했지만 싼 임금으로 싼 생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성공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많은 이제 낙후된 국가들이 이런 전략을 쓰죠. 근데 이런 전략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하여간 값싼 임금은 그래요. 물론 정부 역시 수출 기업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환율로 인하여 손실을 보면 정부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어 위험을 줄여주었고 수출 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거나 외화를 우선 배정하였다. 또한 수출 실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했고 수출 제품에 부과된 간접세를 면제했다. 수출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노력을 경주했다 이 말이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대대적인 수출 기업 육성 정책은 이승만 정부 때는 없던 일이었다. 그래요. 이승만은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을 겪지 않아서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이승만 때는 주로 빨리 농업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어. 이승만
정부 경제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전혀 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는 바로 실시해버린 거죠. 일본을 통해서. 그 왜 그런가요? 과거에 일본과 교류해봐서 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식인들만 몰랐지 대부분 국민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이승만 정부 농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식량 생산 늘리려 하고 그냥 뭐 수입 대체하는 공업이나 좀 가능하면 육성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상을 전환한 거죠. 박정희만의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죠. 그 대기업이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삼성은 제일 가는 기업이었죠. 그 당시에도 1960년대 중반에. 근데 이제 수출 수입이 중요한 기업은 삼성도 그때 본사가 어디 있었을까요?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일제당은 당시에 그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 중에 하나였죠. 제일제당은 당시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이 1953년에 설립된 제일제당은 1953년에 3년 부산에 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제일제당의 본사는 서울로 이전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제일제당의 본사가 서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한두 개겠냐는 거예요. 그럼 경부고속도로는 어떤가요? 누구에게 이익인가요? 서울의 이익인가요? 부산의 이익인가요? 서울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경상도가 발전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경상도가 엄청나게 발전했겠죠.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게 발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도권이 흡수됐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한번 중국을 보라는 거예요. 항구도시 상하이는 어떤가요? 인구가 베이징보다 많다는 거예요. 뭐 소득은 좀 베이징이 더 많다더라도 미국은 어떤가요? 뉴욕이 인구 더 많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 제도적 조건이건 거리건 간에 수도로 흡수되지 못하게 하면 항구 도시가 어떤가요? 항구 도시가 수도권에 버금가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부속도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수도권의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죠. 항구 도시의 발전이 수도권으로 흡수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경부고속도로는 경상도를 발전시켰나요? 아니면 후퇴시켰나요? 후퇴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이용하려고 경부고속도로가 경상도를 발전시키고 뭐 지역 차별을 발생시켰다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산업화를 하게 되면 항구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근데 일본과 한국은 좀 다르죠. 일본은 항구 도시가 도쿄보다 훨씬 작죠. 한국하고 비슷하죠. 요코하마가 380만, 동경이 1400만. 서울 부산하고 비슷하죠. 서울이 970만, 부산이 330만. 일본하고 한국 모델이 비슷하죠. 미국의 경우 1인당 GDP와 인구는 워싱턴보다 뉴욕이 더 크다. 중국의 경우 1인당 GDP는 베이징이 더 크지만 인구는 상해가 뉴욕보다 더 많다. 상해가 베이징보다 더 많다. 그렇죠. 항구 도시가 어떤 이유에선 간에 단절이 되면 수도권만큼 발전한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경상도는
서울과 경기도에 버금가게 발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은 수도와 항구 도시 간 거리가 멀어 왕래가 어렵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발전이 수도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은 수도와 항구 도시 간 거리가 한국과 비슷하지만 뉴욕이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뉴욕의 발전이 워싱턴으로 빨려들지 않았다. 만약에 금융 수도에 워싱턴에 워싱턴을 또 금융까지 중심지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뉴욕 역시 똑같이 한국처럼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다르다. 서울과 도쿄는 수도인 동시에 교육, 금융의 중심지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 인구가 요코하마 인구보다 3.7배 크다. 이는 도쿄와 요코하마의 거리가 3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발전이 도쿄로 빨려들었기 때문이다.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서울 역시 일본과 같다. 부산과 서울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 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5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만일 경부고속도로가 없이 왕래가 불편하다면 부산의 발전이 상해나 뉴욕처럼 빨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없고 금융을 뭐 서울만 중심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산도 중심지로 만들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편을 위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뉴욕처럼 됐다는 거예요. 부산이. 그래요. 통상 수도는 정치, 금융,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와 가까운 항구도시의 발전은 수도로 빨려들게 된다. 기업에서 화폐 거래와 인재 영입, 정부 지원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도권이 이제 정치, 금융, 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러면 인재 확보도 좋지, 정부 지원 받기도 쉽지, 뭐 대출 거래하기도 쉽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을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 알잖아요. 즉 당시 지역 발전의 핵심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다는 점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과 광주를 이으면 어떻게 돼서 효과가 거의 없다. 저번에 설명했죠. 호남에서 성장인 기업이 있으면 부산과 마찬가지로 서울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놓는다. 부산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다. 고속도로를. 우선 그렇게 해야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나?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돈 안 들이고 산업시설에만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는 금융 중심지로 부산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아예 그냥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경부고속도로 지을 돈으로 산업시설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당장 뭐 고속도로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산업시설을 더 늘리면 더 효과적이죠. 근데 수도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반발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수도 옮기냐 해서. 그러면 사실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을 찾기는 어렵죠. 근데 더 좋은 방법도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과 광주를 이으면 되잖아요. 남부 지방으로 도로를 먼저 건설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부산 광주 있고 뭐 부산 뭐 이렇게 뭐 경북 쪽으로 있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냐는 거예요. 어차피 도로는 다 놓이게 돼 있는데 어디를 먼저 개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필수 조건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에 가까운 곳을 뭐 만들든가. 부산에 만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에 본사가 몰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현 시대 어떻게 바뀌었을까? 더 좋은 방법은 뭐였냐? 남부 지방을 수출
무역의 중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무역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남부 지방이 중국의 상하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어차피 정치, 경제,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어차피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베이징처럼. 그리고 이제 중부 수도권이나 중부 지역은 내수 산업의 중심지를 만들었으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부고속도로 핑계 대면서 뭐 지역 차별이니 그런 말은 안 나왔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생각하기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일단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서울과 부산을 잇자.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꾸 서울을 그 당시에 핵심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울이 핵심이 아닌데. 광주와 서울을 이으면 광주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 서울로 가지. 뭐 서울 기업이 광주로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부산하고 광주를 잇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요. 한일 수교는 단순히 투자 자금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선진 기술을 지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도 이전되었다. 투자 자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값싼 일본보다 훨씬 임금이 싸잖아요. 정부가 지원한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거고 지원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뭐 도레이, 미쓰비시 상사, 야마하, 도요보 한국에 막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정부의 보상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거죠, 일본이 당시 한국의 발전에. 기술도 이전했다잖아요. 이게 기술 협력도 하고 미쓰비시 상사가 일본이 아니 무슨 뭐 돈만 있으면 기업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삼성전자를 어느 나라 국가나 갖고 싶죠, 그런 기업을. 왜 100조 200조 투자를 못해요, 선진국에서. 근데 못 만들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일본은 당시에 기술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한 결과 1967년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했다. 아니 압승을 하죠.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당시 서울에서는 압승을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는 그래요. 도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나죠. 한 6% 차이. 근데 어디서 압승을 하나요? 부산에서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4% 나왔잖아요. 또 경상도 지역에서 압승을 했죠. 근데 부산은 야당이 강했잖아요. 야당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압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와 윤보선의 득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1967년 선거에서는 박정희가 10.48% 차이로 압승했다. 첫 선거에서는 비슷비슷했잖아요. 한 1.5% 차이였잖아요. 근데 지금 몇 프로 차이 났나요? 10배 차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10.48% 차이. 부산에서 압승하고 뭐 이러면서 경상도 지역에서 압승하겠죠.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뭐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전북은 42%, 박정희가, 윤보선이 48%, 전남은 박정희가 39%, 윤보선 36%, 또 박정희가 이겼죠. 뭐 그 당시에는 지역 감정은 없었어요. 지역 감정을 시도하는 거는 1967년 국회의원 선거부터죠.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서울에서는 신민당 윤보선이 약 6%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여전히 서울의 도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1963년 박정희는 부산에서 48.2%를 득표했고 윤보선은 47.47%로 득표했다. 1963년에는 부산에서 박정희와 윤보선이 엇비슷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967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부산에서 64.2%에 이르는 득표를 했다. 부산에서 압승을 해버렸죠. 이는 산업화가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부산의 도시 문제가 싹 해결되었음을 가리킨다.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경남 경북 지역에서도 박정희가 압승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엇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 발전하니까 부산이 발전하는 거는 도시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되나요? 한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농촌에서 자꾸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근데 부산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사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인 간에 덕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가 더 발전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거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 부산 경남 사람이라 하는데 거제도 사람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지역 사람인 간에 자기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감정은 다 있죠. 한국에 속하니는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또 기왕이면 자기 고향이 잘 되길 바라고 뭐 그런 거는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뭐 당연한 건데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의 발전 원리를 몰랐어요. 그 부산에 굉장히 해로움을 끼친 인물인 거예요. 부산이 왜 발전했나요? 원래 부산은 있던 도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김해가 큰 도시, 좀 김해가 큰 지역이었고 부산은 사람도 별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일본과 교류하면서 크게 성장한 도시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버금갈 정도로 큰 도시, 성장한 도시가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뭐 버금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크게 성장하나요? 수교했을 때 크게 확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의 성장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나요? 일본과 교류. 일본과 교류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과 교류하면서 생긴 도시가 부산이고 일본과 교류하면서 발전한 도시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누가 파괴했나요? 누가 철거하고 누가 반일로 간 건가요? 김영삼 정부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이 이롭나요? 이롭지 않나요? 해롭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 부산은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친일 하면서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1960년대 중반에 부산이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도시 문제도 해결되면서 압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강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67년 박정희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민주당에 대해서 보는 거죠. 당이 바뀌었으니까. 윤보선이 신민당 후보로 나오죠. 신민당은 이제 1965년에 67년 정도 생기죠. 과거 윤보선이 민정당은 1965년 보다 많은 야당 세력을 결집하여 민중당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윤보선의 민중당, 유진산의 신한당, 박순천의 민주당이 합당하여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윤보선은 민주당 계열을 모두 통합하여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박정희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저번에는 한 1.5% 차로 져서 한 번 더 나왔던 거죠. 이길만 하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완전히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박정희의 대패한 윤보선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대패해버렸으니까. 그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